네, 진사로입니다. 50일에 한는 건 기본, 마지막으로 41번부터 끝까지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찬양회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다라고 돼 있고, 가가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여성의 단결과 지위 양상을 도모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신간회 자매단체다라는 데서 이 단체 이름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단체는 바로 근우회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 근우회도 역시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의 연합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 여성 단결 지위 양상 뭐 이런 걸 도모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것들 말씀드릴게요. 이 권업회의 경우에는 연애주지역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최재형 선생님, 최재형 의사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권업회 초대 회장인데 이제 연해주 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이름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나왔는데 애국계몽운동 단체예요. 그 1900년대 그러니까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던 시기에 이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몇 개가 있었죠. 뭐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보안회의 경우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아까 선지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송죽회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10년대 평양에서 세워진 그 여성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그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투쟁에 힘쓴 박영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이분이 뭐 하셨는지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신흥 무관학교 교관 및 북로 군정서 사관 연성소 학도단장으로 활동하였답니다. 자, 북로 군정서 군, 대한독립군 등으로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던 가에 참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북로 군정서 및 대한독립군 등으로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벌인 전투,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북로 군정소 군은 김좌진 장군께서 지휘하셨고, 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셨죠. 자, 이 부대 등 여러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청산리 일대에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서 연전연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고, 자, 그 다른 전투들도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이 두 가지는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에서 그 한국 독립군 요거 지휘하신 분은 지청천 장군이에요. 이분께서 이제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서 승리를 거뒀던 전투들이에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이 영릉가 전투하고 흥경성 전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1930년대 초입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이 조선혁명군이에요. 요 지휘하신 분은 양세봉 장군이고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일제 군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과 연합작전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다가 자기네들의 괴뢰 국가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중국한테 이제 싸움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일본과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당시에도 일제에 계속 투쟁을 했던 우리 한국군과 연합을 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43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윤봉길 의사가 나와 계십니다. 가에 가입하며 조국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장교를 처단하겠다는 선서문을 작성했다.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만방히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윤봉길 의사라는 요 분의 이름만 보고서 이 단체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한인애국단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 말고도 이봉창 의사 계셨고, 그 다음에 이거 조직하신 분은 김구 선생이죠. 그러니까 한인애국단 하면 김구 선생이 조직했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계셨다, 활동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열단의 경우에는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하셨고, 이제 뭐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그 다음에 김지섭, 박재혁, 박재혁 의사, 이런 분들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이 김상욱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촉식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그리고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 그 김지섭 의사는 일본의 왕궁, 그 다음에 박지혁 의사는 부산경찰서에다가 각각 의열 폭탄 투척 활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강단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대종교에서 설립한 무장투쟁단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대구에서 설립한 그 비밀결사예요. 아무래도 1910년대에는 이렇게 신간에는 공개단체였지만 그런 식으로 1910년대에는 활동하기가 어려웠어요. 무단통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밀결사로 성립이 됐고 공화정을 추구했던 이제 조직인데, 이 대표적으로 박상진 의사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분의 이름이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 44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참 읽고 싶지도 않은데 황국신민서사예요. 이 서사라는 게 그러니까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으로서 맹세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거기다가 밑에 보니까 학업성적표에 창씨 개명 흔적이 있어요. 박 무슨 양이라는 분이 게이조 히데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자,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1930년대 중반이에요. 이제 요 시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시행. 자,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창씨 개명이나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은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도 선지에 나왔던 공출, 그리고 이제 인력 수탈로서 뭐 강제징용이나 지원병 제도, 그 다음에 여성 정신근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위안부 같은 거 그런 거요. 그래서 이 관련된 탐구 활동은 이제 이 두 가지는 민족말살 통치로 같이 묶어서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민족말살 정책의 내용을 조사한다.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자, 조선형평사의 설립 취지를 살펴본다. 이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죠. 백정의 신분해방입니다.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자라는 그런 거예요. 교육입국 조서의 발표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는 이제 근대적 학제 도입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가보기역대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알아본다. 이제 토지 수탈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독립운동과 심층 탐구, 모둠별 주제 선정하기래요. 자, 우리 모둠은 가의 사상변화와 독립운동을 탐구해보는 게 어떨까? 찬성이야. 그는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였어.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아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도 활동하게 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독사신론이나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신 분, 대표적인 민족주의의 사학자입니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자, 신채호 선생님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분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게 뭐 시험에서 정답 선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국제보상운동 기간에 단연 보국체라는 글을 쓰시기도 했고요. 이때는 사실 황성신문에 계셨어요. 그랬다가 대한매일신보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독사신론이에요.
이제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됐을 때는 이제 책을 쓰신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선 상고사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으로 보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개조파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국민 대표회의를 열었을 때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했죠. 죄송합니다. 창조파 요인이에요. 창조파의 요인으로서 임시정부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건 되게 중요하죠. 조선혁명 선언. 지금 시점은 어쩔 수 없이 민중들이 직접 투쟁을 해서 일본인 요인들을 처단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쓰셨어요. 이게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께서 신치호 선생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동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신치호 선생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님이 이거 보고 엄청나게 감동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고 정의하시기도 했어요. 이제 그만큼 그 사건에 큰 의미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 이건 이제 김규식 선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용만 장군인데 이건 지역도 중요합니다. 하와이예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지역에서 박용만 장군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이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단체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조선어 학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자, 다음 발언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승만이네요. 이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분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정부가 수립되길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삼팔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3점짜리 문제 맞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정읍 발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잖아요. 이 시기에 정확하게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지고 막 조선인민공화국이 뒤이어서 막 세워지고 이래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미 군정이 남한 쪽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이 시작이 돼요. 이제 남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미 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이런 조직들을 싹 다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정부는 오로지 미국의 군정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군정 시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45년 12월인가 이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뭐냐면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한반도에다가 통일된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다라고 이제 명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걸 시간 순서예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요게 결렬이 됩니다. 이제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 그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됩니다. 아무것도 합의가 된 게 없어요. 결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이 나온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복원위원회를 조직하고 소련이 물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읍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다른 민족 지도자분들이 뭐?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안 돼. 우리는 힘을 합쳐서 무조건 한반도 전체의 통일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벌이셨던 분이 여운형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에요. 다만 이 좌우합작 운동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같은 이유로 결렬돼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이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 그 총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오는데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인구 비례의 총선거. 인구 비례 총선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 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소련 쪽에서 입국을 거부해요. 우리는 인구 비례 총선거 동의 못해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그 소련이 38도선 이북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자기네 측 사회주의 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례 총선거 못 한다 해가지고 입국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엔 소총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 뭐냐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그러니까는 남한 지역에 대한 총선거를 결의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의가 되니까 이제 두 분, 김구, 김규식, 임시정부에서 주석, 부주석 하셨던 이 두 분께서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분단이라니 하면서 이제 남북협상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을 벌여요. 하지만 여기서도 뚜렷한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50 총선거로 이제 분단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복잡하죠. 자, 근데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로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 보면은 요 중에 뭐가 있긴 있을 거예요. 2번이 정답이요.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건 1940년. 이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죠. 충칭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여기 있습니다. 정읍 발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게 광복되던 그 시점에 바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945년 8월 15일. 왜냐하면 이제 광복이 된다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당연히 이제 그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빠져나가면은 바로 행정과 치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어디선가는 맡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여운형 선생께서 이제 바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결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 측에서 이제 여운형을 찾아와서 이제 협상을 벌이고 행정권을 넘긴다든지 이런 거, 요게 이제 있었는데 미국 군정이 들어오면서 싹 다 무시되고 미 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갈게요. 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가를 실시하면서 발급한 지가증권이래요. 당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이것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농지를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자, 이 지가증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대신에 이 영수증을 가져가라 라고 한 게 지가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가증권이 왜 발행이 됐냐? 자,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지주들에게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매입한 후에 분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농지개혁이에요. 이 광복 이후에 그 50총선거 안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재헌국회가 만들어지죠. 이 재헌국회는 시급한 법들을 제정했는데 뭐 헌법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 이거는 이제 주요 취지가 뭐냐면은 이 취지는 모든 농민이 자영농, 그러니까 모든 농민의 자영농화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겠다라는 게 농지개혁의 취지였어요. 이게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은 이제 땅을 몰수를 한 거예요. 유상 매입 형태죠.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작농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자영농 그거죠.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그 땅에서 농사 짓는다.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뭐 요거는 이제 법으로 따지면 반민족행위이자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도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재헌국회에서 만든 대표적인 법들인데 이제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도 마찬가지죠. 시대적 과제예요. 우리가 이제 광복을 했으니 일제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도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농광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는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지한 게 보안회가 저지했죠. 야, 그 황무지 개간은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농광회사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48번 갈게요. 밑줄근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쟁 중이던 1951년에 발행된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교육열이 높았다라는 거죠. 6.25 전쟁입니다. 1951년 동족산장 비극,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죠. 자, 6.25 전쟁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에요. 제가 아까 그 인천 지역이 선지에 나왔을 때 인천 상륙 작전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6.25 전쟁 중에 있었죠.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작전입니다. 자,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건 이제 이모군란이 끝나고 맺어진 조약이죠. 경의선 철도의 부설 배경. 이제 경의선 철도 부설은 이제 그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이제 주도했는데 이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경의선 철도를 부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흥 무관학교의 설립 목적. 이게 이제 신민의 신흥 강습소. 그게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지죠. 이제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흥 무관학교는 이제 무장투쟁을 위한 교육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49번 갈게요.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자 대학생에게 외쳤던 구호들을 적어달라고 했다. 쾌히 몇 개의 구호를 적었는데 학원 자유 보장한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발포 경찰을 처단하라. 학생들에게 총을 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건 바로 4.19 혁명을 뜻합니다. 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본격화됐던
그 민주화 운동이 바로 4.19 혁명이죠. 나중에 이제 이승만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구호로 말씀드리자면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 다음에 이 부마 민주항쟁은 그 YH 무역 사건 때문에 이제 김영삼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이제 제가 요 9호까지는 지금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 요걸 계기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이고,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박정희의 최측근 김재규와 차지철이 의견이 다른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쐈죠. 그러면서 유신이 끝나는 게 12.6 사태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신군부는 물러가라였어요. 그러니까 신군부에 대한 저항.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시기인데 계엄 철폐라라는 것도 있었지만 신군부는 물러가라가 이제 가장 큰 구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갈게요. 밑줄근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굴욕적 대이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예요. 자, 요거를 가리켜서 보통 6.3 시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제 과제가 뭐였냐면 경제 발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잣돈이라고 봐야겠죠. 그 시드머니가 필요하니까 그것마저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조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차관을 빌릴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일본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려고 했던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전쟁의 파견이나 그 다음에 저기 독일의 광부랑 간호사들 파견한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한 거예요. 자, 삼선 개헌안 통과된 건 박정희 정부 때가 맞죠. 그리고 베트남의 국군 파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모집의 일환이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추진도 맞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요거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02년이고 이때 정부는 김대중 정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5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